쿠바 실험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헌법 개정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뭐가 바뀌었을까? 1976년 헌법 이후에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고 세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혁명 후 세대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게 됐고 그런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착자들이 이게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망도 해보고 했지만 몇몇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 사법 체제에서 민주적 요소를 수용한다든지 경제 분야에서 모든 이 국가 자산은 공산당에 있다가 아니라 경제 분야 몇몇에서는 사실은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비즈니스를 허용한다든지 이게 몇몇 수정 사항들은 사실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경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몇몇 그냥 뭔가 경제 개혁 또는 약간의 시장 개방 또는 일부 자영업자들 개인의 자산을 그 자산권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수정된 부분이고 여전히 큰 규모들 예를 들어서 그죠 국가의 토지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국가 소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적 재산 보호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전 사회적으로 다 반영된 것은 아닌 형태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조금 아쉽죠, 이런 부분이. 그림에 보시는 인물이 카스트로 후기 또는 혁명 후 세대라고 하는 미겔 디아스 카넬입니다. 이분은 60년생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혁명 후 세대로 불립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청년 시대에 보면 청년 공산주의 연맹에 가입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교육을 받았던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교수입니다. 이분은 쿠바의 센트럴 대학교 전자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고 무보교에서 교수로도 재직을 했습니다. 쿠바 사회주의 중요한 교육 분야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 장관도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체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쿠바 부의장 재임 시절부터 그 당시에 가장 핵심 리더였던 라울 카스트로의 오른팔이라고 불렸고요. 실용주의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방 개혁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카스트로 체제, 라울 피델 카스트로 체제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정책 리더십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제 라울 카스트로와 피델 카스트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지지 세력은 우리가 표로 봤지만 여전히 쿠바 이 혁명군이겠죠. 하지만 이 현재 미겔 디아스 카넬 체제는 정책 지지에서 혁명군의 지지는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국가를 갖다가 폭력으로 강제적으로 좀 통제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막강한 세력이 사실 이제 군부이기 때문에 이 정치 리더가 군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미겔 디아스 카넬 같은 경우는 쿠바 혁명군의 정책 지지는 굉장히 약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들을 정치 리더로 사실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이슈입니다. 미국 쿠바 제재 최고조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부터 이제 사실은 쿠바 혁명군이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의 투자자들, 자산들 이것들 전부 다 이 국가의 이름으로 몰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 미국의 이 인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국의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내쫓아 버리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뭔가 좀 강압적인 형태의 재산권 행사를 했던 그 이후에 아주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들의 재산권이 쿠바에서 굉장히 훼손되거나 강제적으로 이익이 훼손되는 것들에 대해서 외교적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 대쿠바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재가 최고조를 다룰 때는 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2019년에서 2020년입니다. 이게 이 연도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이 제재가 그러니까 미국 제45대 대통령이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권 시기 안에서 가장 강력한 대쿠바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렸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제재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약한 수준에서 사실은 경제 제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대쿠바 경제 제재는 트럼프 1기 때 특히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가장 막강하고 가장 강한 형태로 사실은 쿠바 제재가 들어갔고요. 여러 대기를 경제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후퇴하고 경제 통상 금융 봉쇄가 점진적으로 강화됐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례 분석을 할 때
대개 트럼프 일기 때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에피소드를 조사한다든지 대표적으로 뭐 경제, 외교, 그다음에 통상, 무역, 그다음에 심지어 인적 교류, 그다음에 관광 분야까지 아주 폭넓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쿠바 경제 제재를 확대 강화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사실은 쿠바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렴풋이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트럼프 2.0 일기 때의 제재 상황이 다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올해 쿠바와 수교를 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외교가 또 다른 난제를 만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야 되는, 저나 여러분이 함께 풀어야 되는 사실은, 물론 뭐 대한민국에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외교관들도 계시지만, 너무나 우리가 갈망해왔던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쿠바와의 수교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맺었던 이 수교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예를 들어서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의 예를 들어서 대쿠바 외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될지, 미국의 눈치를 안 보면서 할 수 있는 외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쿠바는 대한민국 그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 쿠바와 사실 이제 북한이 굉장히 혈맹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와의 수교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사실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대북 외교 차원에서 이 쿠바와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물론 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월하고 이런 부분에서 쿠바가 북한의 눈치 물론 받겠지만 남한과 기꺼이 손을 잡아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도 보면 대북 외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과연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와서 대쿠바 이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전망 또는 예견해 보기 위해서 조금이지만 트럼프 일기 때 그런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쿠바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제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 분석들을 해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헬름스버튼 법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뭐 쿠바 민주화법 우리가 이 얘기도 하지만 헬름스버튼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상원 의원의 이름들을 따서 이렇게 헬름스버튼 액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름스버튼 법안 중에서도 타이틀 3, 4 요것들이 이제 기존 정권들은 타이틀 3과 4에 대해서 법은 있었대. 이 법을 집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의 어느 역대 정권도 이행하지 않았던 헬름스버튼 법안 3과 4를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3과 4 조항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이행했던 대표적인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트럼프 2.0기에 물론 지금도 현재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2.0기에는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들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더 봐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쿠바에 대한 강한 제재 인식 이것들을 되게 보시면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2016년 11월 5일 날 그 당시 보시면 미 대선 당선인 시절이었죠. 그 당시. 왜냐하면 2016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고 올해도 있었죠. 여러분 2024년 11월 5일 기억하십니까?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제 붙었던 이 미 대선이 있었는데 한 단계 역사를 좀 앞으로 가서 2016년 11월 5일 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1월 20일 날 즉 트럼프 1기가 시작됐던 해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1월 5일 날 공교롭게도 그때 그 막강한 이 쿠바의 그 독재자이자 정치 리더였던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을 합니다. 날짜를 보시면 2016년 11월 25일이에요. 90살이라고 하는 거죠. 꽤 장수한 인물입니다. 9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논평을 하거나 아니면 타국의 정치 리더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도의 표현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예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때 트럼프가 피델 카스트로 사망에 대해 놓고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는 자국민을 거의 60년간 억압했던 야만적인 독재자의 타계를 목격했다. 피델 카스트로의 유산은 총살형과 절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화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의 부정이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또다시 참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올해 지금 현재 94세입니다. 노령 정치입니다. 지금 현재 권력에서 물러났고요. 지금 한간 시골이죠.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또 트럼프 2기가 좀 시작이 됐어요. 역사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 이때 만약에 라울 카스트로가 사망한다면 트럼프는 또다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제가 이렇게 물음표 2개를 쳐놨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공교롭습니다. 이렇게. 자, 트럼프 1기 대쿠바 제재 최고조였다라고 하는 것들 몇몇 케이스 분석들을 보시면,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 또는 무역 제재 또는 금융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사실은 미국의 제재를 그만 좀 풀어라라고 유엔에서는 쿠바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너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쿠바의 이 국민들, 빈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시달리거나 인권이 너무 침해를 당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 국제사회에는 꽤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자, 근데 그런 불구하고 이 쿠바의 내정에 더 개입할 목적으로 쿠바의 90개의 강압적인 경제 제재 조치와 다양한 압박 정책을 이행했다. 뭐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바로 연료를 운송하는 회사들, 되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되게 이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부국이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가는 이 석유 선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막거나, 그다음에 해운 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 2019년에 채택된 5가지 조치 패키지, 제3국의 이 선박을 운영하는 27개 회사, 54척의 선박,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3명에 대한 이 개인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석유가 쿠바의 섬으로 못 들어가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못 들어가면 사실 이제 에너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쿠바는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구조인데, 이런 에너지 수입을 막아버리면 사실 이제 쿠바는 고립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기가 증폭되거나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치 사회적 위기가 함께 같이 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2019년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